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는 현대문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현대문학 이론은 어쩌면 돈키호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발라내서 이론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돈키호테에는 현대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작품이 현대문학에서 크게 다뤄지는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키호테의 기법적인 특징을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작품 속의 작품 기법이죠. 스페인 말로는 오브라 덴토 델 오브라. 이것들은 이제 극중국이라고 해서 테아트로 덴토 델 테아트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액자 소설, 뭐 그림 속의 그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이제 작품이 어떤 이중적, 삼중적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작품으로서는 벨라스케스의 그 라스 메니나스가 기억날 겁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보면은 작가가 작품 안에 들어가 있고 등장인물과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가의 그 뒤에, 화가의 그 뒤에 있는 그림들도 다른 작가가 그린 것들이 이제 그 작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현실과 허구, 뭐 꿈과 현실이 공존하고 등장인물과 작가가 같이 공존한다든가, 그 얘기는 작가가 등장인물로 변했다는 뜻도 되는 거고, 반대로 등장인물들이 작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뭐 의미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돈키호테에 주로 많이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창작에 대한 자의식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돈키호테인데요. 거기에 이제 작가니까 세르반테스의 그 자기 반영적, 우리말은 이제 자기 반영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작품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작품 쓰는 모습을 이제 작품 속에 반영시키는 것이죠. 근데 스페인 말은 아우토 레플렉시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 작가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뺀 세상을 그리는 그런 어떤 기존의 기법이 있다면, 이것은 그 카메라를 자기 자신한테 또는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의 글 쓰는 것을 작품 속에 그려놓은 것이죠. 이런 창작에 대한 자의식을 쓴 작품을 현대문학에서는 사실은 메타픽션이라는 말도 쓰죠. 메타 소설, 뭐 메타 윤리학, 메타 언어학, 또 메타 수학, 뭐 이런 것 모든 분야에서 메타라고 앞에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기술의 특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적인 작품이 사실 돈키호테이고, 그 메타픽션의 어떤 원류를 찾아간다면 돈키호테에서 우리는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 작가의 죽음이라는 건데요. 작가의 죽음이나 아니면 작가가 사라지는 것이죠. 작품에서 작가가 사라진다. 작가가 사라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가 권위를 포기한다는 뜻도 되겠죠. 작가라고 하는 것의 그 아우토르, 스페인어는 아우토르라고 그러는데, 이 아우토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아우토리다, 즉 권위, 뭐 이런 데서 단어가 같은 단어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가의 죽음은 라 무에르테 델 아우토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롤랑 바르트가 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돈키호테에서 세르반테스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돈키호테는 처음부터 세르반테스가 자기 자신이 이 작품의 작가가 아니다, 또 뭐 의붓 아버지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또 이 작품을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작가의 죽음, 작가의 사라짐, 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자기 권위를 포기하고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특징이 등장인물의 독립이죠. 스페인 말로는 라 아토노미아 델 페르소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가의 권위가 빠지면서 등장인물이 이제 알아서
작품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가정이나 회사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잠시 빠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죠.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빠짐으로써 느끼는 자유로움, 그러면서 생기는 열정, 아니면 뭐 행동들 이런 것들을 돈키호테에서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돈키호테라는 작품에서 세르반테스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키호테가 제일 먼저 그 자기 말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로시난테라고 이름을 짓고 또 자신의 이름을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짓죠. 또 자신의 아가씨,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여인으로서 둘시네아를 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짓죠. 이렇듯 이런 한 권위자가 특히 작가가 죽음으로써, 작가가 사라짐으로써 등장인물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아까 이제 벨라스케스 그림에서 본다면은 벨라스케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등장인물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효과들, 이것들이 이제 현대 문학에서도 또 연극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만드는 작품, 그러니까는 등장인물의 행동에 따라서 작품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스페인 말로는 오브라 엔 마르차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작가가 고안해서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알아서 작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돈키호테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갈림길이 이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앞으로 갈 것인지, 뭐 왼쪽으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이 선택을 등장인물이 알아서 하죠. 물론 이제 작품 속을 보면은 그 로시난테가 가는 대로 그 돈키호테가 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작품 속 보면은 그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인 돈키호테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바로 작품의 내용을 바꾸게 되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 위작 때문에 이제 생긴 이런 현상도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위작에서는 사라고사에서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 유작과 동일하게 갖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사라고사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선언도 돈키호테가 얘기하죠. 작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키호테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작가가 빠지니까 등장인물은 참으로 그 신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대신에 작품의 내용에 대한 책임도 등장인물이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그 롤랑 바르트의 작가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작품이 이제 열린 작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움베르토 에코가 처음 쓴 용어인데요. 그 이태리 말로는 오페라 아베르타라고 그러고, 스페인 말로는 이제 오브라 아비에르타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작가가 권위를 버리면서 등장인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작품은 동시에 그것을 읽는 독자들까지 작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작품이 열려있다는 사실은 작품의 결말이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작품 속에 그 독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독자들이 작품의 내용에 이제 참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독자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인데, 이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현대문학에서 얘기하는 독자 수용 이론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그 첫 번째 앞에서 말하는 건데, 작품의 내용에 독자들이 참여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돈키호테 2권에 보면 대단히 많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돈키호테 1권을 읽은 독자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공작 부부이죠. 이들은 이제 돈키호테 1권의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돈키호테와 산초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둘시네아 찾고 있지만 공작 그 부인은 그 말하기로는 그 돈키호테는 결국은 둘시네아를 만나지 못했군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할 정도로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독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공작 부부는 이들을 두고 이제 상황극을 만들어서 이제 재미있게 꾸며나가고 재미를 보죠. 거기에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이 돈키호테의 내용을 또 구성하게 되죠. 그 내용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가 산적을 만났을 때 산적 두목들이 이제 돈키호테를 알아봤죠. 말하자면 돈키호테를 한 작품을 통해서 이미 돈키호테와 산초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하들이 돈키호테 산초한테 빼앗은 것을 돌려주게 하고 서로 이제 함께 지내고 또 바르셀로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키호테 산초가 바르셀로나 해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죠. 뭐 특히 이제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어떤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도 해안에 몰려드는 것도 이제 있었지만 돈키호테는 착각을 해서 자기들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자들이 그 등장인물들과 섞여서 작품의 내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돈키호테의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MO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돈키호테의 현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작품의 MMO성입니다.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정확하게 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체코 출신의 그 프랑스 소설가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요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밀란 쿤데라는 세르반테스를 그 근대의 창시자라고 아주 강하게 선언을 해버리는데요. 그가 그 돈키호테의 작가를 근대의 창시자라고 규정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사실 MMO성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답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러나 소설은 뭔가 확실한 것을 말해주지 않으며 단지 질문만을 던질 뿐이다. 돈키호테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눈에는 모든 게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그의 노열만한 호기심이 바로 유럽 소설의 첫 번째 유산이 되었고 그 뒤 소설의 역사를 만들었다. 소설가는 독자에게 세상은 하나의 의문투성이임을 가르칠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걸 주지 않고 의문투성이임을 생각하게 하고 의문투성이로 구성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MMO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밀란 쿤데라가 세르반테스를 근대의 창시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그 전 시대와는 다른, 아까 이제 근대성하고도 연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현대 문학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특징을 잘 짚어서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밀란 쿤데라의 다른 작품들을 봐도 이 돈키호테에 대한 어떤 반영적인 어떤 작품들을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작품의 깊이를 보면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작품에 내재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그 밀란 쿤데라의 작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돈키호테가 근대를 넘어서 왜 현대문학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